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등기부 등본 및 임차인 분석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를 먼저 살펴본 뒤 공매에서 추가로 쓰이는 용어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워낙 많아서 설명하자면 끝도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의경매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 원리금을 3개월 이상 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임의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금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서 승소 판결문을 기반으로 집행 권한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로 형식적 경매는 빚이나 채무 불이행 때문이 아니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형제들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될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붙여서 대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이 작성해 제공하는 서류로 경매 투자 시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서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서류이죠. 입찰을 원하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도 입찰 전에 볼 수 있는 서류죠. 입찰자는 이 서류를 통해서 자기가 인수해야 될 권리와 특별 매각 조건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낙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낙찰 후에도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감정평가란 경매와 공매 모두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2차와 3차 이렇게 매각기일로 넘어가면서 경매는 20%나 30% 그리고 공매는 10% 정도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평가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평가 방법과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목적은 일반 매매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인데 더 비싸게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은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고 반드시 별도로 시세를 조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는 1차 매각기일 기준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경매 입찰 시 법원에 납부를 하는 보증금으로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적용될 경우 20%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0%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회 유찰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낮아지므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입찰 보증금도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보증금은 보통 현금 대신 수표 한 장으로 준비를 하는 게 기본이며 단 1원이라도 부족하게 될 경우 최고가로 선정이 되더라도 낙찰이 무효 처리되니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죠. 채권자 유형에 따라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받는 경우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선수이냐 후순이냐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는 입찰자의 투자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후속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낙찰자 다음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이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차순위 신고인이 자신의 입찰 금액을 납부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보통 실무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인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한 달 이상 묶이는 부담을 안기 싫기 때문이죠. 참고로 차순위 신고의 신고 요건은 입찰 금액이 최고가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은 법원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인데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의 지분이 경매에 나올 때 다른 공유자들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부모님 사망한 후에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ABC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C의 지분만 경매에 나와서 제3자인 D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 B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결국 D는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공유자 역시 매수 청구 시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문건 송달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류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될 경우에 이해관계자는 이것을 사유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흐름을 문건 송달 내역이라고 하는데요. 문건 송달 내역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문건 처리 내역이고 두 번째로는 송달 내역입니다. 문건 처리 내역은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송달 내역은 반대로 법원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또는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 신청 그리고 채권자들의 채권 계산서 제출 등도 모두 이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문건 송달 내역도 반드시 한 번쯤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황 조사서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법원은 집행관을 물건 현장으로 파견시켜서 현황 조사를 시킵니다. 이때 파견된 집행관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거주 중인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현황 조사서에 기록을 합니다. 현황 조사서는 집행관이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진위 여부나 유치권자의 점유, 시점 등을 파악을 할 때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하죠. 현황 조사서에 자주 보이는 단골 표현이 폐문 부재입니다. 집행관은 주로 평일 낮에 2회 정도 방문을 하는데 점유자가 부재 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폐문 부재로 기록이 됩니다. 참고로 현황 조사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기는 하지만 입찰 전 반드시 직접 현장 임장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기입 등기란 법원이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 개시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갑구는 주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적히고 을구는 근저당권이라든지 압류와 같은 채권 채무 관련 사실들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는 갑구에 기재가 되죠. 이 경매 기입 등기를 통해서 제3자도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불축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기입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의 여러 종류들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체결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에서 경매기입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늦게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일정 기준의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면 배당에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매 기입 등기 직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후속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매와 공매의 주요 용어 소개 그리고 차이입니다. 공매는 경매와 유사해 보이지만 절차의 근거 법령이 다르긴 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공매는 진행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라고 하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경매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고 공매는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건보료 이런 것들과 같은 공과금을 체납을 해서 국가가 강제로 내 집을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또 공매와 경매를 구분해야 되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당, 배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낙찰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경매에서는 배당,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배당표, 경매는 배당표라고 부르고 공매는 배분 계산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류 명칭도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그 물건 정보 서류인데요. 경매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부르는 것을 공매에서는 공매 재산 명세서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고요. 두 서류 모두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두 서류 모두 입찰 마감 전까지 공개가 되고 누구나 열람을 해서 인수해야 할 권리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도와 관련된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 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경매에서는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확실한 명도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낙찰자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협상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면 명도 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경매의 인도명령 절차 대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소모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도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경매 집행 비용 그리고 공매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르는 명칭만 다르고 개념은 같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관의 현황 조사 그리고 감정 평가 그리고 문서 송달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4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배당과 배분 절차에서 이 비용은 0순위로 가장 먼저 회수가 됩니다. 채권자들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모든 채권자가 동등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나 배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0순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경매 집행 비용과 체납 처분비가 있겠고요. 2순위로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뒤이어서 3순위, 4순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후속 강의에서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용어들을 잘 숙지하신 후에 후속 강의인 진행 절차와 또 권리 분석 강의로 넘어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